여러분, 이 소리 기억하시나요? 인텔 인사이드 멜로디. 한때 이 짧은 4마디의 음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기는 최고의 성능과 신뢰를 보장받았죠. 인텔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디지털 문명을 설계하는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인텔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처참합니다. 창사 50년 만에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급기야 기업의 자부심이자 심장이었던 제조 공장을 떼어내야 하는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견고했던 제국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그 비극의 서막은 오만함이 부른 계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던 스티브 잡스가 인텔의 폴 오텔리니 CEO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잡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기, 아이폰에 들어갈 강력한 칩을 인텔이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만약 이때 인텔이 잡스의 손을 잡았다면 오늘날 모바일 시대의 주인은 인텔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 전문가 출신이었던 오텔리니 CEO는 기술의 미래가 아닌 장부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결론을 내렸죠. 휴대폰 칩은 PC 칩에 비해 단가가 낮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굳이 그런 저부가 같이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라며 그 세계적인 제안을 걷어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인텔은 PC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절대 성능만을 최고로 쳤지만 세상은 이미 성능보다 전력 효율과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느라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읽지 못한 인텔은 결국 모바일 생태계의 주도권을 TSMC와 애플 실리콘의 통째로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더 뼈아픈 실책은 AI 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 인텔은 당시 시가총액 200억 달러 수준이던 엔비디아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인수 비용을 핑계로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성형 AI의 시대를 연 오픈 AI와의 협상에서도 인텔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릅니다. 하드웨어를 원가에 제공하는 대신 오픈 AI의 지분 15%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성형 AI는 가까운 미래의 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계적인 잣대와 단기적인 수익성에 갇혀 혁신의 야성을 잃어버린 제국. 인텔은 그렇게 기술 권력의 중심부에서 스스로 조연으로 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의 기회를 놓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내부에서부터 기술의 시계가 멈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몰락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국의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승자의 저주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오랫동안 경쟁자가 없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AMD가 빌빌거리던 시절, 인텔은 혁신 대신 안주를 택했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텔은 차세대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14나노미터 공정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신제품이라고 내놓기는 했지만 알맹이는 그대로인 채 아키텍처만 살짝 바꿔 성능을 쥐어짜는 행태를 반복했죠. 시장에서는 이를 비꼬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며 사골 공정이라는 뼈아픈 조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당장 돈이 잘 벌린다는 이유로 그 조롱을 무시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낼까 고민하는 장사꾼의 마인드가 연구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타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인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 시기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더 세밀하게 그리려면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는 이 EUV 장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장비를 보며 인텔 경영진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싸고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기존 장비로도 회로를 여러 번 겹쳐 그리는 멀티 패터닝 기술이 있으니 굳이 저 비싼 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반면 인텔이 무시하던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는 사활을 걸고 이 장비를 싹쓸이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멀티 패터닝 방식은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불량률이 치솟았고 결국 인텔은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정작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낼
손기술이 퇴화해버린 겁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낡고 녹슨 칼 때문에 제대로 된 요리를 못하겠다며 투덜대는 꼴이 된 인텔은 결국 자신들이 하대하던 외부 파운드리를 찾아가 핵심 칩 생산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기술적 격차가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쌓아 올리는 숙련도의 성입니다. 인텔이 14나노 공정에서 안주하는 동안 TSMC와 삼성은 7나노, 5나노를 넘어 3나노의 벽을 깼습니다. 인텔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쟁자들은 저 멀리 달아나 있었고 인텔의 기술적 자부심은 독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진짜 비극은 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귀한 자산이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혁신의 요람이었던 인텔은 어떻게 관료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제3부에서 인텔의 DNA가 파괴된 그 참담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텔의 기술적 퇴보 뒤에는 더 근본적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사람과 문화의 붕괴였습니다. 인텔은 원래 전설적인 엔지니어들이 이끌던 회사였습니다. 고든 무어, 앤디 그로브 같은 인물들은 기술에 미친 편집광들이었고 그들의 고집이 인텔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텔의 안방은 엔지니어가 아닌 엔지니어 출신 경영진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와 공급망 관리, 재무 전문가들이 경영권을 쥐자 인텔의 연구개발, R&D, 환경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에게 기술은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분기별 재무제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인건비와 연구비였습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시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연구 인력들을 대거 구조조정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 집약적 산업인데 인텔은 스스로 자신의 뇌세포를 잘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인텔 내부의 참담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슬픈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리건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 공장 주차장에는 직원들의 차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MIGA, Make Intel Great Again, 인텔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문구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슬로건을 패러디한 이 스티커는 겉으로는 회사를 응원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의 인텔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랑스러운 기술 기업이 아니다 라는 내부 직원들의 처절한 통곡이자 비아냥이었습니다. 혁신의 공간이어야 할 연구소는 관료주의에 찌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당장 수익성이 얼마냐,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냐는 서류 작업에 가로막혀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핵심 인재들은 짐을 싸서 경쟁사인 AMD나 애플, 엔비디아로 떠났습니다. 인텔이 버린 인재들은 경쟁사의 품에 안겨 인텔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AMD의 CEO 리사수가 인텔에 보낸 스파이가 아니냐는 농담 섞인 비아냥이 인텔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조직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몰락을 가속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바일과 AI라는 태풍이 불어오는데 안에서는 댐을 지탱하던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 떠나고 장부만 들여다보는 관리자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기술 권력의 중심부에서 스스로 조연으로 퇴장하던 인텔. 이제 그들은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쫓겨나다시피 떠났던 정통 엔지니어 팻 겔싱어의 귀환입니다. 그는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텔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텔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혈통의 귀환이었습니다. 30년 전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통 엔지니어 출신 팻 겔싱어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죠. 그는 취임하자마자 IDM 2.0이라는 거대한 야심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제조에서 밀리지 않겠다며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포부는 곧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단순히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인텔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겔싱어의 원대한 야망은 최근 파운드리 분사라는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후퇴했습니다. 말이 좋아 분사지. 사실은 적자의 주범인 제조 부문을 떼어내어 회사 전체가 질식하는 것을 막겠다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입니다. 설계 부문은 어떻게든 살려 엔비디아나 AMD와 싸우게 하고
공장은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외부 투자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매각까지 고려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제 인텔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미국 백악관뿐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텔은 단순히 망하게 둘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와 국가기관망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적대국이나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인텔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인에게 국가가 직접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꼴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잃어버린 10년의 숙련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최근 리브부탄, 같은 반도체 업계의 거물급 인사가 인텔 이사회를 떠나며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인텔의 부활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혁신의 야성을 되살릴 약이 될지, 아니면 자생력을 잃고 정부에만 의존하는 독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인텔의 이 잔혹한 몰락사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자만하는 순간 몰락의 씨앗이 싹 튼다는 사실입니다. 인텔은 이제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최후의 로드맵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8나노 공정에서 기적 같은 수요를 보여준다면 반도체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텔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해온 우리 기업들도 오늘의 승리에 취해 미래의 표준을 읽지 못한다면 언제든 제2의 인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수치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정직한 기술력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만이 이 잔인한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텔은 다시 편집광적인 혁신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키아나 코닥처럼 역사 속의 이름으로 남게 될까요?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인텔의 대반전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